자,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소급표를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상 회복입니다. 아까 우리 548조 1항 본문에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원위치 시켜놓는다. 왜 원위치 시켜놓냐면 소급표 때문에 그래요. 소급표. 그러니까 금전 같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반환한다 그래요. 금전의 경우에는. 보통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인도를 받지 않죠. 그래서 금전을 줬다 그러면 계약금과 중도금 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물건을 매수인이 먼저 물건을 받았다, 인도를 받았다 그러면 과실과 역시 같이 반환해야 되겠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통은 이제 매수인이 인도받는 경우는 잔금 치르고 인도를 받는데 만약에 잔금 치르지 않고 먼저 인도를 받았다면 매수인은 과실을 돌려주고 매도인은 이자를 돌려주고 그게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551조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갑질 부동산인데 매수인들이 매매대금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금 1천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잔금 4천을 주기로 했는데 이거 안 준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누구에게 해제권이 생긴다고요? 매도인 갑에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제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이행 지체이니까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 경과 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제 의사표시를 해서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해제가 되는 거죠. 되면 5천하고 1,000 이건 돈이 같잖아요. 그럼 얘는 이걸 받은 다음에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뭐를 가산하고? 이자를 가산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는 거죠? 그럼 매수인이 만약에 과실을 취득했다 그러면 과실도 월세 상당액으로 얘한테 돌려줘야 되고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문제는 손해는 누가 생긴 거예요? 손해는 누가 생긴 거예요? 매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했잖아요. 잔금 채무를 불이행했죠? 그러면 얘한테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게 된다 그거죠. 그러면 항목은 6천의 이자를 갑은 돌려주고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해가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생겼다 라고 입증이 되면 2천만 원은 까고 4천만 원만 돌려주는 거예요. 4천의 이자를.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 요거를 반환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 이자까지 합쳐서 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요 이자의 성질은 손해배상의 성질이다 손해배상이 아니다.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에요. 자, 지금 을이 갑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이 아이 키가 1m였어요. 1m 키가. 그리고 요거 돌려받을 당시기 5월 1일이었고 7월 1일 날 돌려받는데 아이를 돌려받는데 얘가 10cm 자랐어요. 예? 1m 10cm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큰 거죠. 시간이 경과되면 10cm가 이렇게 큰단 말이에요. 그 10cm는 빼고 1m만 돌려받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 10cm가 바로 이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자의 성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이다. 얘가 가져서는 안 되는 이득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얘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집을 팔고 계약금 중도금 받으니까 얘도 이사갈 준비하고 다른 집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2억짜리 집에. 그래서 계약금 2천만 넣었는데 이놈이 잔금을 안 주니까 돈을 못 맞춰서 얘가 계약 해제당해서 2천 뜯겼단 말이에요. 그럼 손해는 2천이죠. 그래서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거는 이 손해는 갑이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인 거예요. 을이 채무 불이행해서 발생한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한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손해배상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해제 안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해제 안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강제로 이행을 청구하는 거예요. 얘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이 4천만 원 받아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제의 효과라고 해서 소급표,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해제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해제하는 것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별개다, 별개가 아니다? 별개다.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해제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듯이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제하지 않아도 손해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 이행을 강제하면서. 그러니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 만나면 참 힘든 거죠. 자기가 잔금 4천만 원 마련을 못하니까 이놈이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청구해요. 그리고 잔금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손해는 2천 들어가고 얘가 4천만 원 내려고 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겠죠 또. 이런 놈도 있다. 그럼 얘 입장에서 얘는 아주 강적이죠. 계약했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제를 안 하고. 오히려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깔끔한데 그죠? A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해제, 계약, 소멸까지 마쳤습니다. 이 손해는 당연히 실내이익이었어요? 이행이익이었어요? 실내이익은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실내이익은 어디서만 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만 실내이익이라는 말을 쓰고 모든 손해배상은 다 이행이익입니다. 이행이익. 자, 이제 계약법 강론으로 가서 매매 봅니다. 매매의 성립. 자, 거기 563조 보시면 487페이지 페이지 다 있잖아요. 487페이지에 563조 보시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무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약정이라는 단어를 빼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X.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 칠판 한번 보시죠. 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재산권을 이전해 줍니다. 이게 급부 의무죠. 급부가 뭐예요? 급부 주는 거를 급부. 주는 거. 줄 급자 줄 부자예요. 급부라는 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의 채무예요. 채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갑은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있는데 이게 급부예요. 그럼 을은 그 급부에 대해서 대가로서 반대급부를 제공하죠. 근데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계약을 증여라고 하는 겁니다. 갑은 증여자, 을은 수증자, 받을 숫자 써서. 반대급부가 금전이다. 그러면 이때에는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권 이전을 급부로 하는 전형계약은 세 가지. 증여, 매매, 교환이에요. 차이점은 공통점은 다 재산권 이전이 급부가 되고 차이점은 반대급부에 따라서 증여냐 매매냐 교환이 구별되는 겁니다. 유상계약이죠. 대가가 있으니까 유상계약. 그 다음에 매매는 쌍방의 의무를 부담하죠. 쌍무.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낙성계약이에요. 방식에 제한이 없으니까 분료식 계약.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자, 매매 예약이라고 있어요. 예약. 예약은 미리 하는 계약이에요. 예자가 미리 예자죠. 미리 하는 계약을 예약이라고 하는데 채권 계약입니다. 예약도. 그래서 예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를 하죠?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본계약을 체결했을 때 비로소 채권 채무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완성시키는 권리를 뭐라 그러죠? 예약 완결권이라고 합니다. 보통 예약을 우리가 걸지요. 주로 임대차 예약 같은 거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무슨 돌잔치 있다 그러면 미리 사전 예약을 하잖아요. 그런 예약은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서 하는 계약을 예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계약을 체결해야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매에서도 매매 예약이 가능한 거예요. 임대차만 예약이 가능한 게 아니고 비행기 항공권도 예약하는 거죠. 예약해가지고 하잖아요, 다. 그럼 이렇게 예약을 하는 건 채권 계약인데 이때 예약에서 본계약으로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예약 완결권이에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본계약 체결할게요라고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비로소 본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럼 매매에서 부동산에 있어서 매매에 대해서 예약을 걸어놨다. 그러면 예약한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예약의 완결권을 예약일 완결 지을 수 있는 즉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완결권을 양쪽이 다 가지고 있다. 매도인 매수인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쌍방 예약이라고 하고 한쪽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데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일방 예약 그러니까 마치 단독행위처럼 느껴지죠? 네. 아니에요. 네. 계약입니다. 계약. 채권 계약이에요. 계약. 이거 주의하시고 매매 예약에 기한 가등기는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활용이 돼요. 실제로는. 그럼 가등기 담보 등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계약금에 관한 문제 492페이지. 자, 칠판 보시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주죠. 이 계약금은 금전만 됩니까? 금전 기타 유가물도 가능합니까? 금전 기타 유가물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유가물 어떤 거 기억나요? 예? 유가물 어떤 게 기억나요? 어떤 거? 틀니를 줘도 된다. 계약금으로. 아시겠죠? 계약금은 꼭 금전으로만 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틀니 빼가지고 줘도 돼요. 아니면 자동차 가지고 키 던져주고 너 예약할게 이걸로 계약금 써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동차 던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아시겠죠? 다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합의로 하는 거예요. 합의로 하는 거니까 계약인 거예요. 이것도 계약인 거예요.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틀리가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틀리 던져놓고 계약금 이걸로 하자. 그럼 끝인 게 아니죠. 상대방이 보고 좋은데 독일제야? 그러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 그리고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안 해도 무방하다. 자, 여기서 종된 계약이라는 말은 주된 계약인 매매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무효 취소된다. 그런 의미에서 종된 계약이에요. 그리고 요물 계약이라 그랬죠. 반드시 물건의 지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약정을 했어요. 1천만 원 약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계약서 쓸 당시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2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요거 제가 지금 드리고 계약서 쓰고 계약금 1,000만 원 나중에 나머지 800만 원 다음 주에 드릴게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이놈이 안 준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체결됐다, 안 됐다? 계약금 계약 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요물 계약이니까 1,000만 원이 다 들어가야 비로소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럼 2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 체결은 아직 안 된 겁니다. 매매 계약은 합의가 됐으니까 상관없어요. 매매 계약은 된 건데 계약금 계약이 완결짓지 않았으니까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계약금 계약이 안 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계약금을 왜 주는가라고 했을 때 계약금 왜 줘요? 첫 번째로 계약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 안 써도 매매 계약서 안 써도 매매 계약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낙성 계약이니까 승낙만으로 성립하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라는 종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보통은 다 그렇게 하죠.
진짜 그래요? 매매를 계약서 없이 보통 하나요? 많이들 한다고 했죠요. 슈퍼에서 매매잖아요. 시장에서 그것도 매매죠. 마트에서 다 매매예요. 계약서 없어요.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합의만 하면 되는데 부동산은 덩어리가 크니까 뭔가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 뿐이지 반드시 계약서에 의해서만 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낙성 계약이라고 한다. 그럼 매매에 따라 구두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발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발뺌하면 계약금으로 들이밀면 되잖아요. 왜? 계약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증약금 또는 증거금이다. 계약금의 최소한의 성질은 증거예요. 계약금은 증거로 주는 것이니까 나중에 돌려받는 겁니다.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의무 이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예컨대 틀니를 계약금으로 줬죠. 그럼 나중에 잔금 다 내고 계약금 틀니는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줬다가 돌려받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 줬다가 돌려받으면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예컨대 매매 대금이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계약금 틀니로 줬어요. 틀니 줬다가 매매 대금 1억 다 들어가면 다시 틀니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매매 대금에서 10%를 떼어서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중도금은 5천이고 잔금도 5천이 가야 되는데 그럼 1억 간 거죠? 그러면 계약금 1천만 원 준 거 돌려받잖아요. 그럼 그거 퉁쳐가지고 여기서 4천만 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약금은 가지라고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돌려받는 겁니다. 다만 편의상 이렇게 많이들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해 줍니다. 해약금은 뭐냐면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2배를 줌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해약금이라고 해요. 해약금. 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했는데 계약금 1,000만 원 줬어요. 5월 1일 날.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중도금 5천 주기로 하고 5월 30일 날 잔금 4천 주기로 했다. 보통은 계약금이 틀리로 가면 잔금이 5천이 되겠죠? 그리고 틀리는 나중에 돌려받는 건데 이렇게 매매 대금으로 충당을 하면 계약금이 1,000만 원이면 잔금도 5천 돼야 되는데 5천 잔금 주고 다시 1,000만 원 돌려받느니 그냥 까가지고 4천만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약금 주는 건 의무 이행이에요? 이행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약금은 반환 받는 거니까 원래 이론대로라면. 그러면 이 입장에서 을의 의무 최초 이행 시점은 언제예요? 그렇죠. 5월 15일 중도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하고 잔금 주고 그 잔금 지급 날짜에 매도인 측에서는 뭐를 줍니까? 등기소를 이전해주고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 인도를 해준다라고 표현해요. 점유 이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잔금과 등기는 보통 동시 이행 관계이지요. 자, 이 상태에서 을이 계약금 1,000만 원 들어갔죠? 5월 10일쯤 됐어요. 10일쯤. 그래가지고 갑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나 계약 해지하랍니다. 갑이 아니 왜요? 그럼 1,000만 원 지금 포기하시겠단 말입니까? 그렇소. 아니 그러면 나는 1,000만 원 벌어서 좋은데 대체 왜 그러는 거요? 당신 좋다고 해서 우리 집 산 거 아니오? 그랬더니 밖을 보래 얘가. 밖에 왜요? 밖에 비가 와. 비가 온대요. 비가 와가지고 우울해지니까 그냥 1,000만 원 버리고 싶은 거예요 얘는. 습관이에요. 비 오면 늘 버려요 이런 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해도 됩니까? 비가 온다는 이유로? 마음이 우울해졌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돼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누가야, 누가?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에요? 한쪽이에요? 일방. 어느 일방이에요? 그러니까 얘든 누구든지 간에 이행에 시작이 들어갔다.
이행 착수라는 건 얘 의무가 등기 이전하고 인도 의무잖아요. 얘 의무가 대금 지급 의무죠. 그 의무의 일부라도 시작을 하는 걸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0m 달리기 할 때 얘가 준비하면 이렇게 숙이죠. 준비하고 땅 하면 얘가 바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왔어요. 결승 지점에 왔으면 여기가 도착한 거죠. 이거는 이행이 된 거예요. 이 이행의 준비. 그럼 시작하면 이게 착수가 되는 거예요. 의무의 일부라도 시작을 했으면 그걸 착수라고 하는 거예요. 착수. 여기도 착수고 여기도 착수인 거예요. 최초 착수, 요게 이행의 착수다. 그럼 다 이행하는 과정이고 다 됐으면 이행이 끝난 거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이행에 착수하는 시점은 언제겠어요? 매도인 입장에서 이행 착수 시점은 여기겠죠, 보통은. 그죠? 집 비우고 등기소를 준비하고 그걸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최초 이행 착수 시점은 중도금 지급 시점이죠. 일방적으로.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1,000만 원 주는데 5월 1일 날 계약금 800만 원에 1차 중도금 200만 원 이렇게 쓰면 계약금 1,000만 원을 안 쓰고 계약금은 800만 원이고 1차 중도금 200만 원 이렇게 쓰면 요 시점이 이행 착수 시점인 거예요. 요 시점이. 자기가 이행 착수하든 상대방이 이행 착수하든 누구든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 사람은 포기, 받았으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약금 800 플러스 1차 중도금 200 아니면 계약금 999만 원, 1차 중도금 10,000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이행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다음부터는 포기하거나 2배 주면서 해지 못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요게 뭐라고요? 해약금이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 자, 당사자 일방이라고 해야지 상대방이 그러면 틀려요. 즉, 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이행 착수 시점 여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이든 자기든 누구든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만이에요. 따라서 을도 5월 15일 넘어가면 더 이상 해약금 해제는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행에 착수한다라는 말은 이행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의무가 생략됐죠. 권리, 행사, 의무, 이행. 그러면 이행에 착수한다는 말은 자기의 의무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잔금 달라고 매도인 측에서 소송을 했어요. 이거 이행 착수예요? 아니죠. 이행이란 말이 들어가려면 의무와 관련돼 있어야 되죠. 이건 잔금 달라는 권리를 행사한 거잖아요. 권리 행사한 건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것도 이행 착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니까 결국 5월 15일 이전까지는 얘 입장에서는 포기, 얘 입장에서는 2배 주면 해제할 수가 있다. 이때 배액 상환한다 그랬을 때 받은 사람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을 깨려면 2배를 줘야 된다 그랬죠? 네. 안 받으면 공탁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탁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도인 측에서 이행 제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받는다 그래서 굳이 공탁까지는 필요 없다. 안 받으면. 그럼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깔끔하게 어떻게 해제하는 거예요? 배액 상환하거나 포기함으로써 배포 있게 해제하는 게 해약금 해제죠. 배포 있게 해제하는 게 해약금 해제야. 깔끔하게. 그러니까 별도로 손해를 입증해서 더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어요. 또 감액. 야, 그래도 1,000만 원 너무 센 거 아니야? 매수인이 와가지고 포기하는데 내가 1,000만 원 다 포기하기엔 좀 그러니까 반씩 나누자. 라고 해서 합의가 되면 좋지만 합의가 안 되면 감액 자체는 못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얘가 해약금 해제를 하면서
1,000만 원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금 1,000만 원 걸었잖아요. 네. 돌려달라면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원상회복 못합니다. 네. 원상회복이라는 게 자기가 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해약금 해제는 못해요. 굳이 얘가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깔끔하게 포기하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해지하려면 2배로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도 많냐면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죠? 네. 그럼 이놈이 이유 없이 해지를 하면서 1,000만 원만 돌려주는 거예요. 예? 네. 지는 손해 안 보겠다고. 근데 자기는 해지하고 싶다는 거, 다른 사람 계약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만 돌려줘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1,000만 원 더 청구해야죠. 네. 그래서 강제 집행해야죠. 받아내야죠. 감액 안 됩니다. 네. 자, 이번엔 위약금인데요. 당사자 간에 계약 위반에 대한 특약을 하는 거예요. 위약이라는 게 위장약을 얘기하나요? 뭐죠, 위약이? 계약의 위반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계약 위반했을 때 얘기해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계약 위반하고 상관이 없죠.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거니까. 자, 그러면 당사자 간에 이렇게 특약을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이 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금을 몰취한다. 그러면 해약금하고 내용은 같지 않아요? 네. 내용이 같아 보이는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계약 위반 시.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시간적으로 한계를 두는데 여기서는 그런 시간적인 한계와 상관없이 계약 위반 시예요. 계약 위반 시. 또 하나 계약금을 뭐 한다 그래요? 몰취한다라는 것하고 포기한다는 건 다르죠. 네. 포기하는 건 스스로 버리는 건데 몰취하는 건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잘못했으니까 빼앗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요. 말 그대로 계약 위반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 계약금의 3배액을, 계약금의 3배액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요것만 해놓고 매수인은 빼버리는 거야. 매수인은 빼버려요. 이런 건 일방적인 위약금 특약이라고 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와 같은 계약 위반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게 되면 이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위약금은 종류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또 하나는 위약벌이에요. 손해배상액을 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 장차 채무 불이행에서 발생할 손해배상액을 미리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얼마가 손해 날지 채무 불이행했을 때 그걸 미리서 계산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우리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가 얼마가 나든지 간에 이렇게 정해 놓자 이거예요. 그럼 서로 간에 편리하게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계약 위반 시에. 그래서 해약금이 결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된다. 되면 계약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정시켜서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다하게 생각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 가능해요. 직권 감액이 가능하고. 근데 위약벌은요. 계약금은 벌금이에요. 벌금. 여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네. 반면에 위약벌이면 계약금이 위약벌로 쓰인다면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어떤 게 금액적으로 더 부담되는 거예요? 위약벌이 부담되죠. 왜냐하면 계약금은 벌금으로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또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얘는 2개 받을 수 있지만 얘가 더 부담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배상금이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계약금이 예컨대 1천만 원이 갔다 그러면 손해는 그냥 무조건 1천만 원으로 확정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손해가 얼마가 나오든지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만
판사 입장에서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법원이 개입해가지고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있어요. 얘는 감액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매매계약할 때 저쪽에게 세게 손해를 부담시키고 싶다 그러면 뭘로 가는 거예요? 위약폴로. 아까 이렇게 했을 때 3배액이다 그러면 세잖아요, 이거. 그죠? 그럼 매도인 측에서 만약에 위약하게 되면 3배액을 손해배상한다. 그렇게 특약을 걸어놓으면 3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약금으로 한다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깎일 수 있어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한다면. 근데 위약벌이라고 명시를 하면 이건 법원에서 깎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계약서에 문구 하나 넣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서운 겁니다. 계약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계약서 안 읽고 사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대다수 그럴걸요, 아마? 부동산에서 하시면? 근데 부동산을 알아서 조율을 해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이 또 조율해드릴 거고. 자, 그러면 계약금은요, 계약금은 첫째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랬죠? 두 번째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당사자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특약이 있어야 됐어. 특약이 있을 때 비로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위약금의 종류는 몇 개? 2개.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행의 착수 시점이에요. 이행 착수 시점이라면 이행 착수 전에 계약금은 뭘로? 해약금. 해약금. 이때는 해약금이고 이행 착수 이후라면 뭐죠? 위약금인데 얘는 뭐가 있어야 된다? 특약이 있을 때 위약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약금의 종류는 2가지.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이죠. 그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은 어떻게 해제한다? 배포 있게. 배액상한 포기. 위약금은 당사자 간의 계약 위반에 대한 특약이 있을 때 안에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위약금의 종류는 2가지. 손해배상의 그 예정과 위약벌. 얘는 별도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직권감액은 가능하죠. 얘는 별도의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센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근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해준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계약금은. 아시겠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OX. X. 특약이 있을 때 위약금이에요. 특약이 있을 때.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지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다. 이해하셨죠? 네. 자, 매매 효력입니다.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해야 될 의무가 제일 중요한 의무겠죠. 그죠? 그래서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 등기 이전해주고, 타인 소유물을 매매했을 때는 이행기까지 취득해서 이전을 해야 되고요. 제한 없는 소유권 이전의 의무를 부담하겠죠. 두 번째, 목적물 인도해줘야 되겠죠. 집 비워주고 이사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기타 부수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수적 의무는 각종의 고지 의무나 경고 의무 이런 것들이 다 부수적인 의무인데 그러면 얘네들은 주된 채무라고 해요. 주된 채무. 얘는 부수적 채무. 이렇게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이유는 주된 채무 불이행하면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주된 채무는 이행했는데 요거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예요.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도인이 임야를 팔았습니다. 임야를 팔아서 소유권 이전하고 인도 다 해줬는데 문제는 임야 내에 분묘 2기를 이장하지 않았어요. 분묘 2개를 그대로 놔두고 묘 2개를 놔두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해 준 거예요. 이 경우라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니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의무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렇죠. 대금 지급 의무죠.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대금의 지급 시기를 약정하면 그 시기에 주면 되는데 지급 시기를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줘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짬뽕을 주문했어요. 짬뽕을 배달로. 그러면 돈을 언제 줘야 돼요? 짬뽕 받으면서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무 이행과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동일 기한의 추정이에요. 추정을 본다라고 하면 틀린다 그랬죠? 동일 기한의 추정. 우리 민법 총칙에서 기한의 이익 봤을 때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기체추. 거기서 추정 나오고 요것도 동기추예요. 동기추. 동일 기한의 추정. 기체추, 동기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짬뽕 주문했을 때, 짬뽕 배달 주문했을 때 어디에서 짬뽕 값을 줍니까? 집 앞에서 바로 주는 거죠? 뭐예요? 그 물건, 짬뽕의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약정을 하지 않으면 짬뽕의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근데 이응 디귿이니까 이걸 가지고 짬뽕이 있던 장소 그러면 틀리는 거죠? 이응 디귿이니까. 그러면 짬뽕집에 가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도 장소. 대금 줘야 되는데 매도인 부동산이 지금 경매 진행 중이 확인이 됐어요. 매도인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예? 그럼 불안하죠? 돈 줘봐야, 대금을 줘봐야 경매로 떨어지면 그 사람이 먼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낙찰자가. 그럼 이게 불안하죠? 그랬을 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대금 지급 거절권을 갑이 막고자 한다. 이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그럼 갑이 그럼 일단 내놔. 그러면 갑은 담보를 제공하면 대금 지급 거절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실입니다. 돼지 인도 전에 새끼가 나왔어요. 그럼 돼지 새끼는 누가 갖느냐 이거예요. 인도 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에요. 다만 인도 전인데 매매 대금을 완납했다면 매수인이 돼지 새끼를 취득한다. 왜냐하면 대금을 완납했다는 말은 그 대금의 이자까지 같이 붙은 거 아니에요.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는 과실이 있는 것이고 대금이 있으면 거기에는 이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도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면 이자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럼 과실은 가져와야죠. 그래야 공평하죠. 그래서 인도 전에 대금을 완납하면 이때는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합니다. 세 번째 계약의 비용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반땅하는 거예요. 반땅. 근데 계약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게 있어요? 무슨 비용이요? 네? 무슨 비용이 들어가요? 계약하는데? 등기비는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균분하라는 것은 예컨대 측량한다. 토지를. 토지 거래할 때 측량 필요하지요. 또 감정평가한다. 또 계약서 작성할 때 공증한다. 공증으로 하자. 이런 비용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분하라 그 얘기입니다. 등기비는 당연히 매수인이 내는 것이고. 뭐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니까요. 중요한 건 담보 책임인데 이 시간이 지금 될까 모르겠네요. 자, 일단 가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거기 499페이지 한번 보셔요. 499페이지 보시면 담보 책임 정리 그래서 표가 나와 있죠. 그 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하자입니다. 하자. 우리 담보 책임 보면 뭐가 있냐면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을 해줘야 되죠.
근데 하자 있어야 돼요? 하자 없어야 돼요? 하자 없는 재산권 이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자가 있는 재산권을 이전해 줬다 그러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팔아먹는 놈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 하자가 어떤 하자가 있느냐? 크게 보면 권리의 하자가 있어요. 권리의 하자. 두 번째는 물건 자체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법률적으로 권리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거는 법률적인 게 아니라 그 물건 자체에 하자가 생긴 경우예요. 네. 권리에 기스난 경우, 물건에 기스난 경우. 그랬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권리의 하자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추탈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 물건의 하자를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하자 담보 책임과 추탈 담보 책임. 두 가지가 담보 책임의 주요 핵심 사안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담보 책임은 499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암기하시면 되는데, 왼쪽 표를 보시면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 수량부적 일부 멸실, 용의권의 제한, 전세권 저당권에 의한 제한. 요게 이제 권리 하자. 뭐라 그래요? 추탈 담보 책임. 추탈. 쫓아가서 탈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추탈 담보 책임. 그 다음에 특정물의 하자와 종류물의 하자, 그래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하자 담보 책임.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라 그래봐야 내일이네요. 예. 자, 내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